아, 아, 아. 아, 아, 아. 들리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들려요?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 설사가 너무 심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보, 나 설사가 심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소리 깨지지 않죠? 지금 소리가 이렇게 깨지지 않죠? 아침부터 지금 설사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지금. 어서 오세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게 뭐 있는 건가? 내가 더 기가 막힌 거, 지금 우리 집 물이 안 나와. 지사제는 함부로 먹지 않는 게 좋대요. 설사가 나올 때는 그 설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사한다고 바로바로 지사제 먹는 게 그렇게 안 좋대. 네. 아니,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안내도 없었어. 근데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물탱크 청소 중이라 물이 5시까지 안 나온다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더 불안한 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추천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115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사모님은 수술하고 누워 계세요? 닉네임하고 다르네. 우리 집 맞은편이 상가예요. 아파트 상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1층 내려가고 바로 앞에가 상가라서 지금 아침 내내 상가를 들락거리고 있어요. 물이 안 나와서 집에서는 일을 못 보고 아파트 상가에 우리 아파트만 지금 청소 중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는 청소를 안 하고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가서 거기 물이 잘 나와요. 힘들어 죽겠어. 아니 근데 미리 공지가 나왔으면 내가 물이라도 받아놓는데 그걸 공지가 없었어. 방송 중에 신호 오면 방송 끝내야지 뭐. 멀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안 돌아. 뉴스 전파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가야 돼. 나도 웃겨. 요강으로 안 돼. 똥 냄새 나서. 여름이라 그런가? 네. 하도 왔다 갔다 했더니 지금 이 뼈가 아파, 뼈가.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루한? 어제 특별한 거 먹은 거 없어. 설사하기 시작한 건 물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부터야.
정노안 먹었습니다. 네. 너무 안 좋아. 그래도 방송을 해야 되겠지. 이거 전부 다 심리 상태야. 마음이 방송할 흥이 나야 말이지. 설사야 멎어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여러분께 긴급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망치 부인의 소화기관에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혹시 방송 중간에 긴급하게 방송을 중단하고 나갔다 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얼굴빛이 노래 지금. 무엇보다 여러분 티가 안 나겠지만 오늘 세수 못했어요. 물이 안 나와 물이. 아니 보통은 내가 9시 이전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간 김에 8시부터 이제 씻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똥이 안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일 보고 뉴스 보고 9시 반 10시쯤 돼가지고 이게 그 차 마신 거를 헹구러 가서 물을 틀었는데 안 나와. 뭔 일이냐 해서 전화해보니까 오늘 물탱크 청소래. 그때부터 아랫배가 살살 아프더니 설사가 나오려고. 우리 집 바로 집 앞에가 이제 그 상가예요. 아파트 상가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설사를 몇 번 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지금 팔이 후들후들 떨려. 자, 그래서 혹시 방송 중간에 내가 사라지면 긴급하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은땀 나고 뼈가 막 시려. 손가락이 달달달달 떨려 지금. 이게 저기 이게 장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침부터 속이 좀 미식미식했다. 저기 장염인가 진짜? 멀미하듯이 속이 아침에 멀미하듯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아니 아침에 먹은 게 없어. 먹은 게 없으니까는 체할 게 없지. 근데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하더니만 설사가 나기 시작했어. 그게 약간 저기 미식거리면 야 너네는 진짜 아무 때나 임신이냐? 내가 너네가 임신 얘기할 때마다 내가 내 애를 낳았으면 지금 애가 한 타스야 한 타스. 2타스는 되겠다 2타스는. 아유 이것들은 꿈만 꿨다 그러면 태몽이라고 그러고 그냥 조금만 어쩌다 그러면 설사한다고 설사. 밥 먹다 체했다 그래도 그냥 임신이라래. 사실 내가 그 얘기했지. 옛날에 이제 우리 신랑이 내가 이제 결혼을 96년도에 했어요. 결혼을 96년도에 했는데 내가 좀 등이 많이 굽었어. 등이 많이 굽어갖고 등이 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사람의 몸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긴 타원형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동그란 체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새가슴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무슨 골절 기형인 거지. 그러니까 갈비뼈가 원래 요렇게 타원형이어야 되는데 동그란 그런 체질이야. 그러니까 이런 체질은 기본적으로 배가 많이 나와. 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체형이에요. 96년에 결혼을 하고 98년에 남편이 이제 그 98년 여름에 구의원으로 처음 출마를 했어. 근데 이제 구의원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전혀 내가 이제 안 도와주다가 선거운동 딱 그 기간 15일 동안은 그 아내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학원 강사를 하다가 그 보름 동안 휴가를 내고 내가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막 할머니들이
막 아유 쯔쯔쯔 막 이러는 거야. 저 왜 저러실까? 내가 이제 그 정장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 항공사 맨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다녔기 때문에 정장이 없으니까 그 저기 뭐야 시장을 가서 개량 한복을 사서 입은 거야. 싸구려 개량 한복을 2벌을 사가지고 번갈아서 입으면서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자꾸만 나만 보면 혀를 차. 저 왜 저러나 그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들이 색시가 새색시 나이 어린 구의원 후보에 그 저기 뭐야 새색시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때 임신 중이 아니었어. 아직 아기를 갖기 전이었는데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안 됐더라고.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신랑이 이제 처음에는 아예 아닙니다 그랬대. 근데 이제 점점 그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매번 볼 때마다 아니에요 똥 빼요 그럴 수가 없었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 뱃속에는 아기가 있는 걸로 이제 굳어진 거지. 그냥 배인데 남들은 이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렇게 된 거야. 아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해 겨울이었지. 그 해 겨울에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전철 안에서 그 젊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머 매너가 좋다. 요즘은 그냥 여자한테 자리를 비켜주는 게 예인가 봐. 그러고 앉아서 목적지까지 갔거든. 나중에 내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저 새끼가 나한테 내가 임산부인 줄 알고 자리를 비켜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득 불끈 그 이제 그때 그래서 내가 선거 끝난 다음에 당신 이거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됐다고 나중에 선거법 걸리는 거 아니야? 마임상태 걱정했다고 그랬던 비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아가지고 딸이 3살, 4살 때야. 4살 때인데 그 얘가 어린이집을 갔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엄마 뱃속의 아기는 언제 나와요? 그래 이거는 애들이 왜 외울 때 뭐 이렇게 저기 동화 이야기 외울 때 말투인 거야. 엄마 뱃속의 아기는 언제 나와요? 이래.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한테 시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랬지. 가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전해. 우리 엄마는 매일 똥을 순산합니다. 따라해봐. 엄마는 아침마다 똥을 순산하고 있다고 선생님께 가서 전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애기 엄마가 계속 만삭으로 몇 년을 가니까 애기 엄마의 배가 만삭의 상태로 계속 몇 년을 가니까 선생님들이 궁금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는 매일 아침 똥을 낳고 있다고 전달해드려라. 아, 내가 그때 참 우울했어요. 예. 쏟아지는 빗방울을 좌절금지. 예. 뜨거운 감자가 불렀어요. 비며 방울 맞는다고 그치 똥 냄새 나는 것 같아. 괜찮아. 똥을 싸도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괜찮아.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뒤를 돌아보지 어서 오세요. 마요. 박지부입니다. 돌아보긴 잃은 거죠. 넘어지면 좀 어때요? 비가 나도 괜찮아요. 안나씨. 다시 또 나 아프리카 프로필 바꿨어. 3살이 작년에 잠깐 57kg였는데 그때 마침 아프리카 프로필을 등록하라 해서 했는데 그 몸무게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57kg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고쳤어. 살포시. 오늘 살짝 많이 했으니까 먼저 60kg 있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내가 똥에 대한 똥에 관한 결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한 걸 부지역으로 한번 저한테 강조할까봐 내가 언젠가 폭탄 선언할 때가 있을 거야. 하루 해가 저물어요. 지금 음악 들으시죠? 오늘 하루 어땠나요? 자고 나면 내일일까? 아니에요 오늘이죠. 다시 또 무슨 생수로 저기 똥물을 씻어. 택도 없는 얘기야. 돌아와
소리가 작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마이크 소리가 훨씬 큰데? 노래 소리가 너무 커요? 왜 그러지? 지금 내 마이크 소리가 훨씬 커요. 음악 소리 되게 작게 나오거든? 시스템 사운드가 훨씬 작은데 자꾸만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더 크다 그러네? 음악이 더 커요. 왜 그러지? 이거 봐봐. 마이크 소리가 시스템 사운드보다 훨씬 커. 내 컴퓨터, 이게 지금 무슨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게 지금 새로 조립한 건데 영 이게 사운드가 말을 안 듣네? 이어폰 중간에 조절을, 이어폰을 어떻게 중간에 저기를 해? 방금 소리가 커졌어요? 이게 뭐지? 무슨 저기 얘가 스테레오 믹스가 아닌가? 스테레오 믹스 맞는데? 아유 몰라. 요즘은 막 이렇게 뭐 저 음악 소리가 커요, 말 소리가 안 들려 이러면 확 방송 그냥 오늘은 하지 말까 그 생각만 나. 귀찮고 죄다 귀찮어. 그냥 오늘 저기 말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방송 접을까? 몸도 좀 안 좋고 나 똥도 좀 싸야 될 것 같은데. 뻥까지 말어. 맨 이런저런 불평하다가 내가 방송 접는다 그러면 잘 들린다고 그때부터 거짓말해. 배야. 최상의 음질입니다. 거짓말들 하지 말어, 너네. 배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똥이 안 나와. 너무 많이 싸가지고 이제 안 나와. 좀 모아서 싸야지. 물을 익어야 돼. 아니, 아까 또 내가 무슨 생각이 났더라. 예. 음악 언제 틀었음? 야, 비굴하다, 비굴해. 조금 아까까지는 무슨 소리가 안 들린다는 둥 베라벨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음악을 언제 틀었음? 이런 인간들이. 아니 근데 보니까 아까 음악을 틀었을 때 마이크 볼륨하고 지금 마이크 볼륨하고 막대가 다르게 들리네. 예. 잠깐만 노래 한번 다시 틀어볼게요. 지금 어때요? 그 마이크 소리 아닌데? 마이크 소리가 여전히 크게 들리는데? 쏟아지는 빗방울을 비에 갈수 없는 거죠. 비며 방울 맞는다고 어떻게 됐지?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노래 아까보다 음악 소리가 줄었어요? 내가 지금 스피커를 아예 줄였거든? 전체 볼륨을 줄였어요. 말소리는 어때요? 말소리는 들려요? 말소리하고 음악소리하고 둘 다 들려요? 아니면 말소리만 들려?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방송 접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음악소리하고 말소리하고 둘 다 잘 들려요? 말소리랑 음악이랑 똑같이 들려? 이 인간들을 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인데. 조금 아까 무슨 음악을 언제 틀었냐며. 불쌍한 우리 시청자. 열심히 와가지고 시청하러 와가지고 별풍선 쓰고 욕먹고 내가 참 미안해. 맨날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가 정말 요즘 우리 딸년이 이게 이제 지금 사춘기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이 사춘기라서 이놈의 기집애가 이제 아주 엄마를 우습게 알아. 그래가지고 뻑하면 아주 못됐어. 나한테 요즘 제일 못되게 구는 말이 뭐냐면 너무 내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해. 내가 막 지 아빠를 괴롭히고 있으면 난 나중에 꼭 엄마 같은 남자 만날 거야 이러는 거야. 막 이제 신랑한테 신랑이 무슨 차를 타왔는데 온도가 안 맞았다 아니면 저녁을 해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막 이제 행패를 부리고 있으면 우리 딸내미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나는
나중에 꼭 엄마 같은 남자 만나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이 뭐 이제 우리 그래도 엄마 귀엽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엄마 같은 남자랑 결혼해도 돼? 그럼 우리 신랑 얼굴이 하얘져.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이놈 기집애가 아주 그냥 엄마, 그니까 그 사춘기 여자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 왜. 나는 엄마같이 살진 않을 테야, 이런 거. 나쁜 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요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식한테, 이제 그 엄마들이 되게 섭섭한 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거.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섭섭해하니? 뭐 이런 생각들을 엄마들이 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자식들은 부모한테 너무나 그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엄마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주로 엄마들이 자기의 인생은 되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아이가 나처럼 비참하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애를 막 쪼는 거야. 막 쪼아가지고 막 억지로 공부하라 그러고, 막 학원 가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대. 저 가슴속 깊은 곳에 엄마가 너무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남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모든 또 엄마들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줄여갖고 너 학원 보내느라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백 하나씩 들고 다닐 때 나는 빈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내가 널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예.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나는 이제 늘 우리 딸을 보면 미안한 거야. 아유, 내 밑에 태어나갖고 저기 고생해지 싶고, 이게 워낙 이게 뭐라 그러나, 아빠한테, 아빠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딸한테, 늘 그 아빠한테 내가 진다는 열등감, 아빠한테 내가 부족하다라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은 안 나와. 근데 이제 그 딸이 아빠한테 못되게 굴면, 그렇게 막 화가 나는 거야. 이놈의 기집애야, 널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러냐,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빠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뭐 저기 밥을 아침부터 준비해갖고 먹으라는데 안 먹고 이럴 때, 그때 그냥 그렇게 그 집애가 미워. 나는 우리 딸한테 그게 적인 것 같아.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웃기죠?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나는 내 인생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내 스스로 참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만큼 살았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한테도 막 꼭 무슨 좋은 대학을 가라, 뭐 너는 성공한 삶을 살아, 이런 생각 안 들어. 너는 엄마만큼만 살면 된다. 엄마만큼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빠 같은 남자만 만나면 된다. 나 아주 간단해.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게 신랑을 만난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잘한 게 딸을 낳은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뭐 지금 죽어도 나는 별로 여한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없어. 사람들 중에 자기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해외여행 같은 것도 나는 해외여행을 싫어해. 해외여행 싫어하는데 우리 신랑이 막 억지로 보내가지고 딸 데리고 갔다 오라고 억지로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저기 미국 일주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억지로 갔다 온 거 아니야. 나는 뭐 꼭 하고 싶은데 못 해본 게 없어.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살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뭐 우리 딸이 연애의 발견인가 그런 드라마를 이제 같이 봤어. 에릭이 나오는 연애의 발견인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야. 오징어를 먹는 얘기. 부부가 약간 그 남자친구가 여자애가 이제 먼저 남자에게 섭섭한 점이 뭐냐. 항상 오징어를 먹을 때 여자애는 오징어 다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남자애가 매번 오징어 다리를 자기 혼자 다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야. 근데 그 남자의 입장은 뭐냐.
자기는 오징어 몸통을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 오징어 몸통 먹으라고 자기가 그 맛대가리 없는 다리를 다 먹은 거야. 근데 여자애는 아니고 여자애는 오징어 다리가 좋았던 거야. 근데 남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여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부부가 이제 싸웠어. 노년에 이혼을 하려는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사로 봤던가 그래. 이 할머니는 항상 항상 날개가 좋았는데 매번 할아버지가 날개를 먹고 할머니는 다리살이 싫었던 거야. 근데 매번 닭다리를 할머니를 준 거야. 그래서 할머니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평생. 그래서 나중에 이 영감하고 나는 도저히 못 산다면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막 주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우리 집도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하고 매일 늘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 딸이 맨날 ጭጭጭ 거리는 게 뭐냐? 전골 먹을 때. 무슨 뭐 이렇게 찜 같은 요리를 먹을 때 우리 신랑은 나는 이제 이 국물이 푹 우러나온 상태에 그 국물을 뜨거운 냄비에서 떠먹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신랑은 뭐가 후루룩 끓기 시작하면, 이게 경상도 사람이잖아. 후루룩 끓기 시작하면 그걸 내 접시를 가져다가 막 뜨는 거야. 국물도 아직 맛도 우러나지 않은 국물을 가득 퍼가지고 나중에 국물을 먹으려면 국물이 쫄아서 없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득 담아놓으면 식잖아. 난 그게 싫단 말이야. 매번 그걸 떠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15년을 싸웠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 갈치 조림을 먹는데 또 그렇게 떠준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땐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막 나는 이렇게 접시에 뜨는 거 싫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하면서 막 화를 냈어. 그때 우리 딸이 쯔쯔쯔쯔 그리고 우리 조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이모부한테 그러는 거야. 이모부는 왜 이모랑 살아요? 우리 신랑이 막 웃으면서 그게 왜 궁금했어?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은 여자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용돈을 많이 준다거나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이모부는 왜 이모랑 살아요? 나쁜 집애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예. 이 신랑이 그날 이후로는 나한테 이렇게 감자탕을 먹으러 가든가 이럴 때 떠주거나 그러지 않아. 내가 뜨지 말랬지. 그러면서 우리 딸이 꼭 그러는 거야. 그런 집에 가서 신랑이 막 떠주려고 그러고 내가 딱 째려보고 있고 그러면 신랑이 머뭇머뭇하다 안 뜨거든. 그럼 우리 딸이 젓가락을 물고 나는 꼭 엄마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게 마무리 멘트?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근데 난 사실 그래. 나는 우리 신랑을 우리 신랑을 가만 보고 있으면 아유, 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나랑 살아.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아무래도 전생에 한 번은 을지문덕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이순신으로 태어난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남자한테 이렇게 얻어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 오늘은 문득 조금 아까 이제 또 중간에 우리 조카가 온다라고 보러 나갔다 왔어. 근데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계속 이렇게 등신같이 끼어드는 거야. 저쪽으로 갔다 끼어들고 저쪽으로 갔다 끼어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머저리 같은 새끼 그 남자야. 운전을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왜 운전 못하는 게 다 여자일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웃기는 거 내가 머리가 길 때 머리를 묶고 운전을 하면 그렇게 빵빵거렸어.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되게 못되게 굴었어. 근데 내가 머리를 깎은 지 한 2년쯤 됐잖아. 작년부터는 아무도 내가 운전할 때 빵빵거리지 않아. 나의 운전 솜씨는 똑같은데 내 머리를 깎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빵빵거리지 않아. 그 참 웃기더라고. 어떤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운전을 못하는 거야. 남자가 저 새끼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 막 이러면서 문득 나의 운전면허 시험이 생각이 났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야. 내가 그 얘기했지. 운전면허 시험 본 거. 근데 내가 그때 영업을 막 배웠어. 15년 전에 이제 막 영업을 뛸 때였는데
그 영업을 하는데 자동차가 없이 영업을 할 수가, 대중교통만 타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가령 이제 지방에 멀리 갔다가 온다든가 소도시 같은 데 방문했다가 밤에 올 때 이렇게 차편이 끊기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배워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기어이 새벽 시간대 운전을 배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일 업무 끝나고 저녁 때 하겠다 했더니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새벽 시간을 정해서 가야 된다 그랬고 새벽에 5시 타임을 끊었어.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꼭 기어이 5시 타임을 끊어야 된다는 거야. 5시 타임을 끊고 딱 갔지. 간 첫날 그 가서 이제 딱 기다리는데 운전 강사들이 쫙 들어와. 그러니까 15년 전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운전면허 제도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다 강사들이 가르쳐 주고, 그리고 뭐 연수까지 다 하고 막 그러는 시스템이었다고. 근데 이제 강사들이 쭉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 강사가 그 들어오면서 이제 알랑알랑 들어와갖고 부채질을 하면서, 근데 주로 그 시간대 남자가 하나인가밖에 없고, 남자가 둘인가밖에 없고 여자가 8명인가 그랬어. 여자들을 쫙 얼굴을 보는 거야, 이놈이. 그러면서 이제 나는 딱 건너뛰고, 물론 이제 새벽에 5시니까 내가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를 질끈 묶고 갔지. 근데 이제 이놈이 쫙 보다가 나를 딱 건너뛰어서 내 옆자리를 보면서 이제 쫙 막 그 이제 지 딴에는 어떤 여자가 지 짝이 될까를 센 거야. 안타깝게도 그놈이 나한테 걸린 거지. 근데 이제 나한테 딱 걸렸는데 이놈이 설명을 안 해. 내가 진짜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남편이 운전하는 거 옆에서 봤지만 한 번도 내가 운전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키 돌릴 줄도 몰랐다고. 근데 이제 키를 시동 거세요 그러는 거야. 시동을 어떻게 거나요 했더니 키 돌리라는 거야. 그 돌렸어. 그 다음에 아니 내가 브레이크도 밟아본 적이, 브레이크 엑셀도 구분을 못 하는데 말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쳐다보고 이거 내가 스스로 이제 브레이크 엑셀을 알아냈어. 근데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오른쪽 왼쪽도 내가 갈 줄도 모르고 코스를 모르는데 이 새끼가 부채로 틱틱 그러는 거야. 왼쪽으로 가라, 틱틱 오른쪽으로 가라, 부채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야. 이 씨발놈이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막 되게 짜증을 내면서 부채로 틱틱 좌회전 우회전을 부채로 2번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그 이제 차가 출발을 했거든. 출발했는데 이놈이 오른쪽 왼쪽을 안 가르쳐 주길래,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안 하고 부채질을 하길래 내가 그 달리는 차에서 그냥 문을 열고 내렸어. 참고로 내가 기어 조정을 할 줄 몰라서 계속 드라이브 상태였어. 드라이브 상태로 계속 가는 차 안에 그놈을 버려두고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내렸지.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사무실로 간 거야. 뭐 달리진 않았지. 뭐 엑셀을 밟을 줄 아나. 시동 걸었으니까 똘똘똘똘 가고 있는데 그냥 내렸어. 내려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지. 그래갖고 사무실 위에 있는 이제 서류 이렇게 쭉 파일들을 확 집어던진 다음에 원장 나와! 그래서 이제 깽판을 친 거지. 어디서 강사가 내가 지금 시동도 못 거는 사람한테 부채로 방향을 설명하는 강사가 어딨느냐. 당장 나오라고. 너네 오늘 다 죽을 줄 알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웠어. 와, 그랬더니만 이제 홀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난 환불로 안 끝났나. 너네 문 닫게 하겠다. 너네 면허 취소시킬 거라고 내가 이제 막 난동을 피웠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갔더니 그 학원에서 제일 친절한 베테랑 강사가 나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강사는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이라 엑셀을 밟았지. 그러면 이제 그때 첫 번째 강사 놈이었으면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친절한 강사는 어머 브레이크 밟으라니까 웬 엑셀? 그런 거야. 역시 한번 뒤집고 나니까 참 친절해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라는데 엑셀 밟았더니 어머 브레이크 밟으시라니까 웬 엑셀? 그래. 그래서 잘못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운전면허를 배웠어. 그리고 이제 그 학원에서 시험까지 보는 거야. 시험까지를 보는데 내가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왔어. 그런데 합격 불합격 얘기를 안 해줘. 그래가지고 내가 사무실로 또 딱 들어갔지. 그랬더니만 그 사무직 직원들이 땀을 막 흘리고 있는 거야.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저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지금 자기네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사모님 시험 보신 내용이 컴퓨터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이 사람들 다 시험 끝나면 한 번만 더 봐달라는 거야. 내가 나 바쁜데요 했더니 정말 죄송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기다렸지. 1시간을 기다려갖고 딴 사람들 전부 다 시험 본 다음에 내가 시험을 쫙 보고 나왔어. 근데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왔지. 근데 이제 그 직원이 그러는 거야. 살짝, 혹시 사모님 아까 처음 시험 보실 때 혹시 만일에 중앙선을 살짝 밟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거야. 근데 중앙선은 누가 밟았냐고, 봤냐고. 아니라고. 자기는 본 건 아닌데 컴퓨터 기록이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는 밟은 적이 없다고. 네, 그러신 것 같다고. 두 번째 결과가 만점이라고. 내가 멋있게 만점 받았고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 가끔 도심에 내가 운전을 해서 가면 그 가끔 도심이 마비될 때가 있어. 무슨 불법 면허야. 첫 번째 시험에서 그게 이제 등록이 안 된 거라니까. 걔가 추측한 거야. 혹시 만일에 그 중앙선을 첫 번째 그 등록 안 된 시험이 중앙선을 밟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내가 똑바로 쳐다봤더니 그건 절대로 아닐 거라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시험 만점 맞았어. 두 번째 시험 다 만점 맞고, 그리고 내가 지금 운전해서 잘 다니고 있어. 예. 그거 오류였어, 오류. 난 중앙선 밟은 적 없어. 아유, 내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내 인생을 살면서. 그 센서 다 끄고 시험 시작? 그건 직원이 잘못한 거야. 그럼 밟았네. 안 밟았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야. 처음으로 출근한 날, 아니 앞차가 슬슬 오더니 내 후진을 해갖고 출근길에 내 차를 박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주 살살 틱 받았어. 그 내가 내려갖고 후진하셨어요? 그랬지. 근데 자기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내 차가 다가왔다는 거야. 나는 틀림없이 안 움직였거든? 근데 자기가 그 아저씨가 아니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쪽 차가 슬슬 다가와서 저를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정말이에요?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기 너무 약하다면서 씩 가버리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그 차가 틀림없이 후진해서 내 차를 박았는데 자기가 도망간 거야. 아니 만약에 내가 진짜 받았으면 자기가 내려서 막 뒷목 잡고 나와야 되잖아. 뒷목 잡고 안 나오고 자기가 도망갔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벗어나갖고 한참 갔는데 그때 깜빡이를 킬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깜빡이를 켰다가 이렇게 왜 오른쪽으로 끼어들었으면 꺼야 되잖아. 그걸 몰라가지고 그 이제 오른쪽 깜빡이가 켜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갔지. 근데 순간에 차들이 뒤로 쫙 빠지더라고. 차들이 뒤로 쫙 빠져갖고 거의 내가 3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해서 첫 출근을 했지. 그 남편한테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신랑이 연수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신랑이 운전 연수를 해줬어. 근데 대부분은 남편들이 내가 저기 뭐지? 그 운전학원에서 연수도 다 했단 말이야. 연수도 다 하고 내 진짜 완벽하게 시험도 만점 맞고. 근데 거리는 좀 다르더라고. 실제 거리는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신랑이 나 연수를 해줬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남편이 연수를 해주면 이혼을 할 위기에 처한다. 이 막 남자들이 운전 못하는 여자를 보면서 막 짜증을 낸다며. 근데 우리 신랑은 전혀 짜증을 한 번도 그 운전 연수를 해주면서 짜증을 안 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연수할 때는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자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자 이렇게 서서히 지금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은 지금 저기 저 신호등 앞에서 멈출 거니까 지금부터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는 먼저 그러니까 오른쪽 선을 계속 거울을 보고 차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다음부터는 사고를 낸 적이 없다니까. 나는 사고를 낸 적이 없어. 당했지. 내가 열심히 직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냥 내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사고를 한번 당했지. 그리고선 내가 사고를 낸 적은 없어. 예. 남편은 차부터 걱정. 아니야, 우리는 안 그래. 우리 신랑은 저기 내가 다쳤을 때도 엄청 내 걱정하고 막 싸워주고 막 그랬었어. 아유, 그때 블랙박스가 어딨어. 15년 전인데 15년 전에는 블랙박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0년이었어. 2000년에 내가 면허를 땄으니까 그때는 블랙박스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했던 상황이었지. 초보의 공표 대상이 좌회전이다. 이게 나는 그래서 진짜 내가 우리 신랑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한다니까. 내가 전생에 한 번은 을지문덕, 한 번은 이순신이었다. 안 그러면 내가 우리 신랑을 만날 리가 없다. 예. 자, 그래서 문득 그 길에서 운전 못한 아저씨를 보면서 아유, 우리 신랑한테 연수를 받았으면 저렇게 운전 못하진 않을 텐데.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자, 그리고 한 번은 뭐 우리 신랑? 우리 신랑이 한 번은 이완용, 한 번은 선조? 아니, 하여튼 나는 정말 우리 신랑한테 진짜 미안해. 어쩌다 나를 만나 저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살까? 나는 늘 그게 미안해. 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곧 미국을 가신다죠. 예. 이제 곧 미국 가실 곧 미국 가실 대통령의 순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같이 볼만한 영상이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마다 현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팝 행사나 교민과의 만남. 그 중심에 선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보아왔는데요. 우리 언론은 이런 행사들이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대통령 순방에 맞춰 정부가 기획하거나 후원한 이벤트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 들려요? 보안 업무 규정상 이 여러 가지 공개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이어진 교민 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패션쇼와 K-팝 공연. 우리 교민의 70%가 패션,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프랑스의 한류 팬들이 준비한 한국 드라마 파티. 프랑스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박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문광부에서 기획해서 진행한 건데요. 이번 행사는 대통령님 순방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현지 팬들이 기획한 것처럼 보도가 나잖아요. 청와대에서 또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언론에서 약간 그렇게 해주는 경향도 있는데, 주체가 어디다, 이런 뭐, 웬만하면 그런 걸 보도자료에 담진 않아요. 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차독 광고 간호사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50년 전 부모가 눈물을 쏟았던 만남을 돌아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빡빡한 일정에 몸살까지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서가 많이 아직도 있거든요. 대화의 시간이 좀 짧았어요. 오히려 다른 전직 대통령 때보다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것도 실제하고 또 기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만남 가진 시간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 하고 그냥 고급 호텔에서 저기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만 빨리 하시고 교민들하고 그렇게 질문 많이 하는 상황은 교민들이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맞아볼까요? 이거 36분짜리로 너무 그 뉴스타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적 해외 순방 요 시리즈 한번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다음 편이 또 있네요. 그 다음 편 뉴스타파를 또 같이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로그인을 하랬는데? 풍문으로 들었어. 이거 주소 좀 다시 올려주실래요? 이 영상을 보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이 영상이 막혔나 보다. 그 뉴스타파 동영상이요. 뭐 로그인을 하라고 막혀서 볼 수가 없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 편. 이것도 못 보는 거 아니야?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변호인은 중앙합동신문센터가 국정원 대공수사처에 간첩 사건을 수사하라고 압박한 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13년 10월 유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동신문센터가 부부 직파 간첩 사건을 수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었고, 당시 대공수사처는 이를 거부하느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성 사건도 합동신문센터가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을 받아낸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합신의 조사관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초부터 소위 부부 직파 간첩 사건, 부부 간첩 조작 미수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결됐는지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김강렬 씨는 지난 2013년 4월 한국에 오자마자 하마터면 가족 간첩단의 두목이 될 뻔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들어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김 씨가 한 진술 때문입니다. 김 씨는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합동신문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근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 6개월 정도? 네. 1인실에서? 1인실에서. 혼자서? 혼자서요. 예. 그러고는 이제 간첩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네.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는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이 땅에 괜히 왔구나. 이 땅에 와서 진짜 그런 간첩이란 혐의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댔습니다. 김 씨보다 2달 뒤에 입국한 김 씨의 전 부인 정옥희 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은 154일. 그녀도 역시 독방 조사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거기 이제 CCTV가 2개가 있어요. 한 방에. 화장실도 다 보여요. 제가 거기서 쿠리를 버는지 자고니를 버는지 다 보는 거예요. 154일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5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김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옥희 씨는 지난 2003년 홀로 탈북한 이후 2013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때 있었던 그녀는 일이에요. 2010년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 얼음이라 불리는 마약 450g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고 그거를 하신 이유가 살자니까. 북한에도 도와줘야 되겠고 중국에서는 이제 아들이 장가 가자면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이 한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한 번 하면 번전은 그 애들한테 주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집을 하나 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은 독방에서 조사를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은 고위부에서 받은 마약 10kg을 중국에서 팔고 그 돈으로 김정일 충성자금에 쓴 게 아니냐는 식으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간첩으로 멀리기까지는 난 꿈도 안 꿨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전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이고 보이지던 이름도 모르는데요. 보이지던 이름을 막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 막 그 이름이 잊혀도 안 져요. 이름을 대주면서 이제 전화를 몇 번 받았나 어떤가 이제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정 씨가 자백을 하지 않자 조사관들은 남편이 보낸 편지를 가져왔고 그때부터 허위 진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 진술했으니까 진술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 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했어요. 양보한 게 이제 간첩으로까지 됐죠. 남편은 왜 사실과 다른 편지를 썼을까요? 남편은 아내가 이미 자백을 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화 받은 적이 있다 뭐 그랬다기 때문에 우선 아는 거 알면서도 내가 썼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하루 산책 턱 하는데 턱 그래요. 왜 부인하는가? 야네 이거 완전 조작이다. 완전 우리를 큰 걸로 몰아가는구나. 저는 진짜 애들 아빠가 여기 와서 저하고 살 것 같지 못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 이간을 넣으니까 왜 너 막 거기서 제가 쌍욕을 다 했어요. 이 개새끼야, 네가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만드는가. 정 씨의 허위 자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명태 있어요, 명태? 2012년 탈북해 정착한 큰아들에게 명태 아가미 속에 마약 40g을 숨겨 보낸 다음 그걸 팔아서 번 돈을 북한에 보내려 했다는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정 씨는 고통스러운 독방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절벽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제가 안 간다고 뭐 제가 한 일인데 뭐 제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오직 저는 조사가 빨리 끝나고 싶었어요. 오직 제가 허위 진술이라도 해서 빨리 끝나고. 혹여나 아들의 진술이 달라 조사가 길어질 것이 두려웠던 정 씨는 말을 맞추기 위해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40g을 가져가라고 해서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누워서 보냈다고 말해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데 이유는 나가서 말하고 엄마가 하란 대로 좀 해달라. 너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엄마라는 게 너한테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내가 빨리 조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또 힘들다. 나도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너무도 이해가 안 된다. 154일 동안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 접견권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해 안내하기는커녕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든지 아니요?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 없어요. 저는 제가 말했어요. 왜 저 변호사 안 됐어요 하니까 안 된대요. 저희들은 변호사 이제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합신센터 조사관들은 오히려 민변에 대한
음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성 씨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변이 뭐인지 몰랐거든요. 민변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변호사랑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있지 또라이 같은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합신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하지만 너는 간첩이 아니다. 민변은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네가 잘못 걸려들었다면 네가 완전히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저한테 주입을 줬거든요. 유성 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당시는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던 시점이었습니다. 배 씨는 장기간 독방에 갇혀 조사를 받아야 했고 허위 자백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갈 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오름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점차 나오는 게 이제 뭐 간첩으로 나오고 이제 임무 받은 거로 이제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부는 가족 간첩단으로 만들어져 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날 교도소 보내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물어봤어요. 선생님보가 선생님 혹시 그 선생님네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간첩을 잡으면 제가 간첩을 만들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앞에서 상금이 내려져요? 물어봤으니까 아유 우린 공무원인데 그 이제 국가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정 씨가 점점 체념해 갈 때쯤 이례적으로 국정원 본원 직원들이 직접 합신센터에 와서 부부가 간첩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인지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독방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휴게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물어봐요 그 선생님.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어느 게 가짜인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진술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진술한 게 똑바로 진술한 거는 6월 3일부터 6월 10월까지 받은 거예요.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진실이다. 그러나 그거는 저는 다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울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여자 선생님 있잖아요. 여자 과장. 네, 과장이라는 선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들이 왜 들어와요 하니까 아니 씨 화장실 봐야 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위협을 주려고 온 거죠. 국정원 본부팀이 돌아가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은 왜 번복을 했냐면서 계속해서 다그쳤다고 합니다. 여자 선생님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 했나 물어봐요. 그래. 거기 앉아서 계속 저를 못 살게 그래요. 이 말하면 저 말하면 있잖아요. 그 제가 이야기한 거 왜 그렇게 말했는가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 이때까지 있을 걸 다 지금 다 덮었잖아요. 이제 막 다 뒤집었잖아요. 뒤집었으니까 그 선생님 얼마 악이 나겠어요. 151을 죄를 지금 딱 만들어 놨는데. 국정원 본부팀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이후 부부는 가까스로 합동신문센터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있잖아요. 그 이제 합동센터를 떠날 때 이제 버스가 떠나는데요. 제가 울었어요. 와, 내가 과연 나가긴 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울었어요. 남한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생각 못했지요. 이런 일을 당할 생각 아예 하지도 못하고 왔지요. 배 씨 부부는 마침내 간첩의 굴레에선 벗어났지만 입국 전 범죄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비보호 판정을 받았고 정착금이나 주택 등 일반적인 탈북자들이 받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합심에서 계례 끄고 진단받고 그랬기 때문에 야구 계속 1년 동안 연장해서 먹었거든요. 나와서도 피검사, 그다음에 촬영 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아니 뭐 쪽지 이런 거 해주면 접수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40몇만 원인가 되더구만. 그게 난 현금이 없는데 이거 못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5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 허위 자백을 강요해 사실상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한 국가폭력에 대해선 어떤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민족이나요? 민족은 왜 이렇게 서로 의심만 하고 살아야 되죠? 왜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무슨 서민이 저희들은 진짜 서민이에요. 북한에서도 진짜 서민이거든요. 서민이 무슨 간첩이야 간첩. 잘 살려 온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좀 잘 살아보려고 온 사람들한테
고점 아닌 것 같아요. 뉴스타파는 지난 2008년 이후 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 신문기관별 기소 인원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달 이상 신문을 받은 탈북자는 모두 45명,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됐습니다. 3달 이상 강도 높은 신문을 받은 탈북자는 20명이었고 이 중 기소된 사람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13명은 150일 이상 갇혀 신문을 받고도 혐의가 나오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 씨 부부처럼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는 고통을 당한 뒤 무혐의가 밝혀진 사례, 즉 간첩 조작 미수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 간첩이 있는가 싶어요. 저는 진짜 그 안에 간첩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정착을 못하게 만드는 간첩이 거기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네, 의심스러워요.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입국과 동시에 맞닥뜨리는 합동신문센터. 그곳에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계속 6개월이나 조사해가지고 그게 무혐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의식을 느끼고 구체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다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소한 잘못을 들춰내서 이제 그렇게 비복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구제를 위해 민들레라는 시민단체도 만들어졌습니다. 우선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여러 억울한 사정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생활정착 지원, 그리고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 처우와 관련돼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그런 노력에 우리 좀 힘을 일반의 여러 회원으로서 많은 힘들을 모아서 그런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이제 이게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 때는 이런 식으로 멀쩡한 사람이 간첩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잡혀 들어간 학생이나 아니면 무슨 노동 운동을 해서 노조 활동을 했던 사람이나 잡혀가 사소한 꼬투리로 잡아간 다음에 간첩이라는 걸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야. 간첩이라는 걸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가지고 박정희 때는 막 70일씩 80일씩 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울릉도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계야도 간첩단 사건, 이런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70일씩 간첩을 그러니까 고문을 당한 거야.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간첩이란 자백을 할 때까지 계속 괴롭힌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거죠. 그래서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고문하고 막 그 전기고문하고 이러면서 고문을 하면서 그 자백할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래서 자백을 하면 그걸로 그래서 너 자백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인혁당 피해자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박정희 때 74년 인혁당 8명한테 그 재판부가 너한테 언론용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다 뒤로 풀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가족들한테도 그랬다는 거야. 항소하지 마라. 재판부에서 사형 선고를 해도 진짜 사형 선고 시키는 게 아니라 뒤로 다 빼돌려서 꺼내줄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랬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형 선고가 나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사형 선고 나고 24시간이 안 된 새벽 4시에, 그 다음날 아침 새벽 4시에 나오라고 그래갖고 나갔는데, 풀어주는 줄 알고 나갔다 그 길로 사형당한 거야. 교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야도 사건이나 울릉도 간첩단 사건 같은데 그 간첩으로 그러니까 가는 과정. 그 영화 1985 남영동 1985라는 걸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막 고문을 해. 물고문하고 전기고문을 해가지고 진술서를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진술서를 지네들이 보고 이게 법정에서 걸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거나 이런 빈틈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맞을 때까지 다시 고문을 하는 거야.
그 맞는 진술서를 스스로 쓸 때까지 고문을 해가지고 그 진술서를 쓰게 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나오잖아요. 휴게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 진술이 네가 한 거 맞냐 물어본대잖아. 그래서 아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사실대로 얘기한 건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다 강요로 한 자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중간에 이제 착한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저기 지금 이런 진술서 자백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나 고문당해서 그거 가짜로 자백한 거라고. 그러면 웃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너 이 새끼야 왜 말 다르게 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고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판관은, 그래서 이 그 고문당했던, 옛날에 고문당했던 피해자들이 자기가 허위 자백을 해놓고 그 허위 자백을 했다고 중간에 막 밝히면 더 당한 거야. 그래서 며칠씩을 가둬놓고 풀어줄 것처럼 거짓말해서 얘가 나가서 딴 얘기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지. 그걸 한 3번 정도 당하고 나면 재판정에서도 이 자백이 진술이냐고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놈이 이게 만약에 진짜 재판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다시 들어가갖고 또 고문당할까봐 그래서 맞다고 인정을 하면 그냥 그대로 죽여버린 거야. 예. 저기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고문하는 과정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정신이 이상해져서 나오는 거야. 정신이 이상해져갖고 좀 미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인 기피증에 걸리거나, 그래서 자기가 고문당했다라는 걸 세상에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거나 자살하거나 막 이랬던 거야. 근데 김근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문당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법정으로 가기 전에 부인한테 그 자기가 물고문 몇 번, 저기 정기고문 몇 번을 당했다고 그 한 층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걸 얘기해주고, 그걸 그 부인 인재근 의원이 막 미국으로 알리고 전국에 알리면서 고문 수사 사건이 들통이 난 거야. 그런 상태에서 법정에서 자기가 고문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진술이 아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김근태 의원은 그 고문당했던 사건으로 간첩 조작 그걸로는 나중에 다 밝혀졌어. 그게 무죄라는 게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첩인 상태로 처벌받거나 죽어갔다는 거죠. 심지어 그냥 죽였어. 그냥 이제 사형 선고 내리고 그대로 죽은 거여서, 특히 74년에 인혁당 사건이 4월 8일이야. 근데 그해 2월에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걸로 2명인가가 죽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간첩을 만들고 죽였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너는 뭐가 그렇게 웃겨서 킥킥거리니? 예, 잠깐만요. 또 누구야? 누구야? 누가 또 시비 걸었어? 지금은 고문이 없어요. 지금은 고문이 없는데, 지금은 고문이 없어졌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지금 저 합동 그 신문센터라는 데에서 정신적 고문을 해. 신체적으로 두들겨 패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정신적 고문. 그래서 독방에 계속 가둬놓고 언제까지든지 이게 안 끝날 거다. 그 두려움을 주는 거야. 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고문을 그런 심리적 고문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가끔 보면요, 왜 탈북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상한 얘기 막 하잖아. 저게 과연 그 얘기 알죠? 그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종편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그 내용에 대해서 소위 이제 미국의 언론사들이 어떤 입장이냐면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그래.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뭐라 떠벌떠벌 된단 말이야.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며칠 전, 얼마 전에도 있었죠. 지난주에 현영철인가
현영철이라는 그 북한의 고위 간부가 저기 무슨 회의에 졸았다고, 김정은이 말한데 졸았다고 고사총으로 처형당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나라 SNS에 그 저기 처형당하는 장면이라고 동영상이 돌았어. 그거 알죠? 동영상이 막 도는 거야. 근데 그 동영상에 나온 내용이 알고 보니까 IS 동영상이었던 거야. IS 동영상인데 그게 현영철 처형 동영상이라고 막 그 돌렸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탈북자들이 나와갖고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싶은 게, 그게 저 합동신문센터를 거치고 나와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자유아시아라는 게 있어. 그거는 이제 자유아시아는 뭐냐면 그런 탈북자들이 만드는 그런 언론이래.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딱 주장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식 언론사들이 그들이 그런 탈북자들의 입을 빌어서 이런 주장을 했으나 사실 확인된 게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탈북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간첩을 자꾸만 조작하는 이유가 뭐냐? 간첩을 자꾸만 조작해서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북한에 대한 공포를 계속 팔아야, 북한이 끊임없이 간첩을 내려보내고 있다. 북한이 끊임없이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뭘 하니까, 북한에 대한 공포심으로 뭘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별로 필요 없지만 무기들을 막 산단 말이야. 아니 뭐가 부정적이야. 지금 있는 뉴스 저기 실제로 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 거 얘기해 주는데 뭐가 부정적이야. 스피커가 없나 봐? 결국은 이게 단지 공포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간첩의 존재가 계속 필요하냐면, 북한의 위협을 팔아. 북한의 위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북한의 위험을 팔아서 뭘 하는 거야? 결국 무기 장사거든. 지금 무기 장사들이 무기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팔이를 하는 거죠. 북한의 공포를 파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전쟁을 경험한 노인 세대에게 북한에 대한 절대적 공포를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사드라는 게 뭐야?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미사일을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고고도,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맞추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요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백 킬로짜리 레이더를 돌리는 거야. 몇백 킬로짜리 레이더를 계속 돌리고 있다가 뭐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이쪽에서 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게 과연 요격 가능하냐? 이게 아직 밝혀지질 않은 거예요. 아니 걔네들이 미사일을 쏠 때 아니 생각해봐봐. 레이더를 보는 장병이 있어. 그 장병에 뭐가 떴다 보고하고, 야 그러면 요격 미사일을 쏴. 시간이 걸리잖아. 그 사이에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무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드라는 무기가 과연 요격 기능이 있느냐, 정말로 미국 본토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도 아직 밝혀진 게 아닌 거야. 그런데다가 아직 이 무기는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만들어지지 않은 무기인데, 이 만들어지지 않은 무기를 지금 우리나라한테 사라는 거야. 왜 뭔데? 망치 부인 왜 안 잡혀감? 네가 잡혀가면 내가 잡혀가겠지. 네가 안 잡혀가는 이유랑 똑같은 거야. 내가 안 잡혀가는 건. 그래서 이제 이 사드라는 게 사실은 아직 성능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이 사드 체제라는 게 진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렇게 이 무기 장사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사드에 대해서 며칠 전에 걔 누구야?
미국 공화당 출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공식 입장은 또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질 않아. 오바마 정부에서. 캐리가 와가지고 사드를 배치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검토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해. 말이 안 맞죠? 우리 정부하고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캐리는 와가지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예. 간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캐리는 누구의 입장을? 무기 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야. 예. 그 존 캐리라는 애가 무기 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지금 사드라는 무기가 몇 조 원대에 한국으로 팔릴 거다라는 뻥카를 날리는 거야. 예. 한국에서 그 무기가 팔릴 거라는 뻥카를 날리면 그 무기 회사 주식이 뛰겠지. 이게 진짜 무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진짜 무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닌 게 왜냐하면 그런 무기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사들인 그런 최첨단 무기라는 게 실제로는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 게 더 많다는 거야. 미국이 전 세계에 팔고 있는 무기들이 성능이 확인 안 된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뭔데? 그 성능이 확인 안 됐지만 그런 무기들을 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 몇 조 원을 한국이 될 거다. 그 내용을 가지고 소위 그 주식에다가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몇십조 원이 지금 비용이 그 회사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사드 회사에 몇십조 원의 수입이 보장이 돼.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몇십조 원이 들어온다라는 그 확실함이 있으면 투자할 거 아니야. 돈 있는 애들이. 그걸 위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 결국 주식 장사라고 내가 지금 이 사드 논란은요. 본질은 주식 장사야. 그러면서 실제로 사드라는 이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과연 이걸 배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논점은 뭐냐 하면 레이더야. 레이더. 그 레이더를 계속 설치하는 게 내가 볼 때 쟤네들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 레이더로 그 중국과 러시아 일대를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체제를 갖추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드의 문제는 결국 레이더의 문제이고, 그 레이더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 레이더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준전시 체제가 되는 거라 우리에게는 아무 이득이 안 되는 건데도 그 캐리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겠냐. 결국 그 사드 체제를 만드는 무기 회사의 주식과 관계된 가능성이 크다. 예. 일단 그 다음에 그 사드 레이더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예, 미국 국방부,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사드 배치 역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비용 문제 못지않게 혹은 국제정치 문제 못지않게 부지 문제가 지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잠실 야구장 수십 배 면적의 부지 문제가 지금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와 짝을 이루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쏘는 초강력 전파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안전지역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 다른 데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정영환 외교안보 취재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부지 문제가 아무튼 새롭게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사실 아닌데 왜냐하면 미국 그 관계자들이 사드 얘기할 때마다 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왜 그랬느냐가 이제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드의 X밴더 레이더는 강력한 전파를 쏴서 사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요. 예. 이 전파가 나아가는 앞쪽 방향, 약 100m 지점은 인명 설치일 우려가 크고요. 그 정도입니까? 네. 예. 3.6km 내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자 외에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공중으로는 5.5km까지 항공기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전파 영향으로 기기 손상 우려가 크기 때문인 거죠. 예. 따라서 레이더 전방 5.5km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비워야 하기 때문에 예. 관련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거리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우려하는 분들께서는 더 길게 넓게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이미 배치가 된 사드 포대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뭐 바다나 뭐 이런 데에 되어 있습니까? 주로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거나요. 아니면 괌, 바다를 면하고 있는 괌 섬에 있습니다. 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네.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 미국 쪽에서 사드 부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미국 측 인사들은 부지 문제부터 꺼냈거든요. 예. 작년 5월이었죠. 미 국방부 관계자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고요. 올 3월에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비공식 조사를 하고 있다. 했었다.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주한미군 사령부 발언이 나올 때만 해도 이 배치 결정이 나고 그 후속 작업으로 부지 선정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드 배치에 적합한 땅을 먼저 찾아내고 나서야 배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거론됐던 부지들이 평택, 원주, 대구, 김해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 어디 가나 그렇지만은 무슨 뭐 설악산 산속이 아닌다며야 다 인구 밀집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거론됐던 지역이 군 공항이나 아니면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인데요. 이 거론됐던 지역은 이 하늘과 땅 5.5km를 비울 만한 그런 면적의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전방 그 앞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사드 문제는 그동안에 예를 들면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지역의 어떤 그 갈등, 사회적 갈등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밀양의 송전탑 문제 또는 무안의 방사능 그 처리물, 그 폐기장. 그 선정 문제를 놓고 사회 갈등이 굉장히 크게 폭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규모나 강도나 환경 영향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드 배치 문제는 더 큰 사회적 문제, 갈등을 잠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캐리도 그랬고 또 미 국무부 차관보도 그랬고 사드 배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도 대놓고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겠군요. 네, 그런 추론입니다. 이게 미국이 적극 요청하거나 또는 배치를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사회 갈등의 불똥이 자칫 반미 여론으로 튈 수 있다.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총대를 메고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그런 거 바라는 구조겠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대응법인데요. 이 대응법의 이면에는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 문제, 갈등 문제 때문에 미국이 먼저 나서서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환 외교안보 취재팀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대구 시민들이 제일 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 대구 시민들이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데, 뭐 참 걱정이 크네요. 근데 내가 지금 대구도 지금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론이 대구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대구도 좀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대구는 이게 분지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 거기에서, 하긴 뭐, 5km까지 가는 산지는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대구에 있는 시민들은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 사드는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고민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이제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있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 경력 법관 면접 요 부분 또 뭐 손석희 선생님 나왔으니까 요거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 예정자를 그것도 합격 여부가 판가름도 나기 전에 면접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 뭐가 대구면 오케이야. 반대해도 대구를 왜 고고래? 대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대구면 오케이가 뭐야? 왜 이렇게 못 대처먹었어? 당신들 누구야? 대구는 시민들이 없어. 대구 사람들이 알면 이거 좋다고 그러겠어. 몇몇 미친놈들이 박근혜 저기 이명박 그 찌질이한 놈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간판 배지 달으려고 그런 놈들이 대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면 진실을 밝혀서 대구 사람들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대구면 오케이 대구로 고고가 뭐야? 그러면 대구만 위험해지는 줄 알아요? 예? 대구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에다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과 러시아랑 준전시체제가 된다니까?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구만 공격할 것 같아요? 제일 사람 많이 사는 서울부터 공격하지? 대구면 좋다 누가 그랬어? 빨리 사과하세요. 이런 게 바로 이 지역 감정에 넘어가는 거야. 지역 감정에 넘어가는 거라고. 지역 갈등 구조에 넘어가는 그런 발언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도 지금 그 박근혜 체제,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체제로 안 된다. 그런 여론이 40%야.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구에다가 그런 거 설치하라 그러면 대구 사람들 도로 80~9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야? 누구더러 사과하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당신도 그랬잖아. 아까 대구면 좋다고.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탈북자 얘기 나왔지만 보통 탈북자들이 누구냐? 북한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야. 북한에서 북한 체제 속에서 살 수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주로 북한을 이탈하는 거예요. 물론 배고파서 이탈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배고파서 이탈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북한 체제에 잘못을 저지른 실제로 내가 어린 시절에 북한에서 어떤 비행기를 몰고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상관의 딸을 강간하고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뭔가 이제 그 북한에서 잡히면 죽는 죄를 지어놓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 약점이 있는 거야. 그 약점을 이 국정원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간첩 증거로 그 간첩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러면 너 먹고 살고 해주겠다. 그래놓고 간첩의 공포파리로 활용을 하는 거지.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첩으로 계속 가짜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실적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 탈북자들이 그러면 정말로 순수하게 죄 없고 순결한 불쌍한 인간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뭔가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들이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아까 그 여자도 마약을 팔았던 거 아니야. 마약을 팔았다는 그 단점 때문에 그래서 간첩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 놈들이 일본 놈 앞잡이를 만들 때 그런 식이었던 거야. 왜 일본 놈 앞잡이들이 일본 놈보다 더 못됐냐 하면 가령 조선 사람들 중에 범죄자, 조선 사람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 문제가 있는 놈들, 현행범으로 잡힌 놈들 중에 너 우리를 위해 일하면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놈들이 자기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에 충성을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가령 부녀자를 강간을 했다든가 못된 짓거리를 해놓고 그런 놈들을 앞잡이로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했던 방법이야. 그때부터 그렇게
약점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나쁜 짓에 앞세우는 거야.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들 중에도 왜 여러분들 채팅창에 가끔 그런 거 쓰잖아요. 정말 다시 막 그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놈들을 싹 쓸어버려야 돼.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봤잖아. 뭐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지금 허접쓰레기 같은 뭐 새누리 지지자들, 박근혜 지지자들 전부 다 쓸어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건 결국은 민주주의적 사고가 아니야. 박근혜를 왜 비판해요? 박근혜와 이명박을 왜 비판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독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독재자라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독재자하고 싸우는 방법으로 또 다른 독재자를 원해.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평화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철학을 정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지금 호남 사람들이 막 흔들린 이유가 뭐야?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박정희 전두환이 경상도에 퍼부어준 것처럼 호남에도 퍼부어줄 줄 알았는데 퍼부어준 거 없더라. 그 이기심으로 김대중을 욕하기 시작한 거야. 호남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박정희 전두환이 경상도에 퍼준 것처럼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전라도에 퍼줄 줄 알았는데 퍼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김대중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대중을 지지한 게 정말 김대중이란 사람이 살았던 민주주의적인 투쟁,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했던 희생, 그런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김대중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에다 퍼줄 줄 알고 찍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안철수를 찾고 손학규를 찾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호남에다 퍼줄 사람 찾겠다고. 근데 호남에다 퍼준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가 경상도에다가 퍼부었던 시절, 그땐 나라가 산업화되는 시기였어. 잠깐 그때, 그 20-30년이 유일하게 전국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 그때 박정희가 그 기간을 허비한 거야. 그래서 경상도를 망가뜨리고 지금의 이 잘못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버려서 다시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일부 그 이기적인 부자들은 그럴 수 있다. 뭐 우리가 새누리당을 찍어주면 새누리당에서 호남에다가 퍼부어줄 수도 있다. 개거짓말이야 그거. 뭘로 퍼부어주겠어. 이미 산업화 다 끝난 거야. 이미 다 집 지었는데 그 집을 집을 다 지어놓고 끝나버린 걸 이 집을 더 늘려줄 거야. 어떻게 늘리냐고 옆으로. 건평 다 해서 지어버렸는데. 그러니 우리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기심을 깨버려야 돼요. 사실 지금 왜 야당들이 저렇게 멍충이 짓을 하고 있겠어.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못 따를까봐. 그것도 이기심이잖아. 그리고 왜 이 국민들이 남자 대 여자, 영남 대 호남, 젊은이와 노인 막 나누어서 싸우는 게 뭐야. 내 이익을 누가 뺏어갈까봐. 그리고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 쟤네들이 노리는 분열은 그냥 분열이 아니야. 가령 군가산점. 그 군가산점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군가산점이라는 이익을 놓고 나한테 손해가 갈까봐, 내게 피해가 갈까봐 그걸로 싸우기 시작한 그 이기심을 노린 거야. 쟤네들의 분열 공작은요. 왜 노인 일자리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계속 노인 일자리 얘기하면서 청년 실업 얘기 안 하잖아. 결국 그 노인들의 일자리라는 달콤한 그 미끼를 던져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야. 군 가산점이라는 그 미끼를 던져서 남녀를 분열시킨 것처럼. 그 다음에 영남과 호남에서 새누리당을 찍어주면 영남처럼 개발시킬 거다. 개뻥이야. 절대 안 해줘. 지금 뭐 이정현이가 순천에 뭐 몇 조 원을 갖고 오겠다. 개뻥이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기심을 이용한, 욕심을 이용한 분열 이간책에 우리가 이기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인권의식, 그리고 절대적 평화의식, 뭐라고 얘기해든 전쟁 반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국정원 심리전담반이나 했던 방법처럼 지역 비난, 성 비난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리석은 국민의 모습으로 계속 가져가면 언제까지나 우리의 머리 위에 새누리당 같은 놈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 국정원이 일하는 건 아주 쉬워요. 인간의 국민의 이기심을 이용하는 거야. 국민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분열시키면 되는 거야. 자, 또 하나의 국정원 범죄. 신원 조사라는 건데요. 합격 여부가 판가름도 나기 전에 면접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신원 조사라는 건데요. 그런데 국정원이 일부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신원 조사가 아닌 사상 검증, 더 나아가서 정치 성향 조사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왜 세월호 참사가 질문으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과 대법원은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원 기자입니다. 작년에 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한 한 임용 예정자는 갑작스럽게 한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임용과 관련해 조사할 게 있다며 시내의 한 카페로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은 30여 분간 최근 정치 사항을 어떻게 보느냐, 배우자는 무엇을 하느냐는 등 민감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다른 법관 임용 예정자도 국정원 직원의 대면 조사에서 세월호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신원조사를 넘어 사상검증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면접하는 식으로 사전에 거르겠다는 건데요. 직접 면접한 거는 너무나 좀 피해이 좀 거칠고. 국정원과 대법원은 해당 조사는 대법원의 의뢰로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법관 임용 예정자를 상대로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상검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권고에서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념적 대립이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면 조사를 받은 임용 예정자들이 국정원의 압박을 느꼈다고 밝히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뉴스인가? 국정원의 판사 비밀 면접은 헌법 파괴 행위다라는 글이 있어요. 예. 헌법으로 따로 정한 사법부 독립을 해친 국정원의 만행이다. 예. 법원의 경력 법관 채용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까지 실시했다는 보도다.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사전에 접촉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과 국가관 등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것이다. 면접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은 외부에 자신과 만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말하는 근거 규정은 보안 업무 규정 제33조 1항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그리고 제2항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애 요청에 따라 한다는 규정으로 보인다. 천천히 살펴보자. 우선 판사들의 임용권은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에게 있다.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3권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의 인사권은 오로지 사법부에 있고 다른 행정부서가 일체 관여할 수도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 헌법 104조 제3항에서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임명을 사법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는 금지된다. 신원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처럼 국정원이 개입하고 더욱이 대면 면접까지 실시할 경우 사실상 충성 서약을 받는 것과 같으며 국정원이 실시했다는 질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특정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획일적으로 선발되는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의 임명 절차, 임기 그리고 징계 처분 등에 대하여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은 사법부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관이 사법부 내에서도 독립되어 재판할 수 있도록 자격제, 임기제,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은 결국 법관이 국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의 임명과 같이 취급될 수는 없고 더욱이 위에서 말한 보안 업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법관 임명에 있어서 독립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관의 임명에 사법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에 이르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요. 국회에서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었어요. 더욱이 국가정보원에서 대면 면접을 실시한다면 당연히 대법원장의 동의를 구해서 법원이 정한 장소 그리고 법원의 관련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면접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고 면접의 문항에 대하여도 대법원과 사법 협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면접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방치하였을 경우 이게 문제죠. 이 모든 문제는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문제야. 그렇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면접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방치하였을 경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 또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법관 후보자들은 대법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어야 하고 대법원에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라면 누구나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의심 없이 면접에 응하고 법관에 임명되었다면 그렇게 임명된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의 양심 테스트 통과를 위해 침묵을 지키면서 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에게 그대로 재판 업무를 맡겨도 사법부의 독립이 의심받지 않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노사 문제에 대한 인식,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각을 조사하였다면 국가나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살펴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미리 파악해서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치려 했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법관의 임명은 몇 사람의 공무원 임명과는 다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자격 요건이나 임명 절차 등에 대해서 헌법적 원칙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관여 정도에 따라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재판장을 부를 때 어이 재판장 혹은 어이 판사님, 헤이 판사 안 그래요.
전 세계의 모든 법정에서 판사를 부를 때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불러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모든 재판장에 있는 판사는 신과 동급이라는 거야. 모든 판사는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모든 판사는 대통령하고 동급이고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통령이 잘못하면 판사가 판결 내리니까. 그래서 판사들은 다른 누구도 감히 나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내게 위협할 수 없다. 그게 이 판사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인 거야. 그래서 오로지 그러니까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판결한다. 누구도 내 판결에 외압을 미치면 안 된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판사들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대통령 제도인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세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야.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영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는 국회하고 그 행정부하고 일치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를 인준해. 대통령을 따로 안 뽑아.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일본, 독일 모두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그래야 그 나라가 그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사법부가 스스로 정말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 떳떳하고 양심적인 법과 헌법에 따라 판결할 때 그 나라는 판사로서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미 그 판사들이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는 개념이 없어. 뭘 보고 알 수 있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려고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 헌법재판관을 불러다 쓰려고 했어. 헌법재판관이라는 건, 헌법재판관이라는 건 대법원보다 높은 거야. 원래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거나 대통령과 법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거나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에서 국가기관 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출신들 중에서 최고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명예직이야.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가 헌법재판관들한테 야, 법무부 장관 할래? 그러면 막 사표 쓸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들의 소임을 망각한 거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봐서. 이명박 때 이후에 그 면접 본 판사들은요. 나중에 정권을 바꾼다면 나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한 모든 판결에 대해서 서양은요. 만약에 판사가 문제가 있잖아. 그들의 판결 전체를 뒤집어요. 어떤 판사가 뇌물을 받아서 판결했다. 그러면 그 판사의 모든 판결이 뒤집어져. 경찰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경찰이 수사했던 모든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야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 스스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불리어질 그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앵커 브리핑을 따로 했어요. 한번 봅시다. 손석희 선생님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포의 전짓불. 오늘 앵커 브리핑에 고른 말입니다. 작가 이청준의 단편 소문의 벽에 등장하는 박준이라는 인물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공포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백지 창문이 덜컥 열리면서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전짓불의 강한 불빛 때문에 그 뒤에 선 사람이 어느 편인지는 죽어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편이냐, 누구 편이냐, 사정없이 추궁을 하고 들지 않겠습니까? 적과 아군, 우리 편과 반동분자가 엇갈리던 시절이었죠. 자칫 잘못 대답했다가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행이 살아남았던 작품 속 인물은 전짓불에 대한 공포, 즉 자신의 양심을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이른바 진술공포증을 갖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1972년,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발표된 오래된 소설 속 이야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원이 경력 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사전에 접촉해서 물어봤다는 질문입니다. 국정원장은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 조사를 한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국정원이 이른바 법관 면접을 받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어찌해보지도 못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물속으로 보낸 참사를 놓고 바로 그 정부가 국가관을 시험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하죠. 일부의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데 정부가 이것을 이른바 국가관 검증에 쓰고 있다면 그 일부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성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세월호는 아니니까요. 질문을 받은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요? 전짓불 뒤에 숨은 이들이 원하는 이른바 정답이 있을 터인데 법과 양심에 맞춰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직에 지원한 이들은 과연 자신의 양심에 맞춘 답변을 내놓았을 것인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의 뒤편, 법관의 양심 뒤에는 국정원이 가늠하는 충성심과 양심에 맞춘 신원 검증이 자행되고 있었고 전짓불 뒤에 누군가 숨어서 질문을 던지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끝으로 앞서 인용한 작가 이청준의 소문의 벽 중에 또 다른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켜질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전짓불이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편이 되어 있곤 하는 것이다. 진정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법부의 독립 문제는요,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 사법부의 독립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나한테 내 밥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나는 법을 안 어기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도 중요한 문제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솔직히 박근혜가 대통령이어도 사법부가 정상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인데 사법부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당신의 밥그릇이 위험하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쪽지를 보냈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뺑소니범이라고, 자기 차도 아닌데 그 차에 뺑소니범이라고 이 사람이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거야.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사법부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건 나하고 무관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그 다음 희생자가 당신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 일 없다라고 눈 감으면 바로 당신의 뒤통수를 향해서 창이 날아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야.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예요. 사법부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 지금 이 판사들이, 지금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정상적인 판사가 절반이 안 돼. 왜냐하면 정상적인 판사들이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굉장히 많이 잘렸어.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러면 막 불이익을 줘가지고 자진 사퇴하겠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경력직 판사를 모집하면서 저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뽑았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의 판사 3분의 1 정도가 수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판사들 중에서도 절반 이하로 밖에 남지 않았어. 정상적인 판사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지경인 거예요. 10%.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국민들이 잘 몰라. 예. 가령 왜 환경이 파괴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거랑 똑같은 거죠. 환경이 파괴되면 그게 사실은 나한테 정말 직격탄인데 모르는 거야.